제가 몇 번째 책이죠? 13번째 책인가? 이제 바본가 봐요. 이 책은 연애 실전 보고서라는 책이고요. 이준이라는 분이 지으셨습니다. 연애 카운슬러라고 표현하셨고요. 10년 전부터 사랑연구소에서 수천 명의 사랑 이야기를 서면으로 듣고 답하고 공감하면서 경험들을 쌓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책은 2017년도 쓰여진 책이고요. 사실 표지는 그냥 조금 이렇게 많이 예쁘다는 생각은 못했는데요. 안에 있는 그림들이랑 사파는 되게 예뻐요. 간지랑 보시면 이런 중간중간에 그림들 되게 예쁘죠? 색깔들도 너무 예쁘고 그림들도 중간중간에 예쁘게 들어있어요. 예쁘죠? 기분 좋아지는 속 표지입니다. 저자가 약간 INFP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읽으면서. 왜냐면 약간 스필집 같고 에세이 같고 소설 같고 약간 내용들이 매너가 필요한 시간. 상대방에게 매너를 지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매너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매너는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5가지 덕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유연해야 한다. 매너는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 그리고 지금 있는 국가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V자를 많이 하는데 영국에서는 손등으로 하게 되면 욕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예쁘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나라에서는 타인의 머리를 만드는 거는 굉장한 실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들은 안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섣부르게 문을 열어주는 매너는 어딘가에서 보셨겠지만 좀 여성분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우산을 씌워주고 차문을 열어주는 것은 자상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부담스러운 행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눈치껏 해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섬세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이제 술자리 모임에서 마음에 드는 여학생의 술을 대신 마셔주는 흑기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는 매너라고 생각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한 행동이지만 상대방은 불편할 수 있대요. 왜냐면 제 생각이지만 아마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고 남자분이 호감이 있으니까 여성분의 술을 대신 마셔주는 거가 너무 티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술을 따라줄 때 너무 많이 따라주지 말고 조금씩 따라주면서 배려를 해주는 섬세한 매너가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절제해야 한다. 매너는 2가지가 있는데요. 매너 있는 매너와 매너 없는 매너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본인이 매너를 있는 행동을 하고 그것을 생색내는 분들이 있대요. 뭐 예를 들어서 소개팅이 나갔는데 식사 비용을 본인이 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당연히 고맙다라고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돈을 낸 거라는 걸 생색내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절제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해서 비유하자면 애국가를 반드시 4절까지 불러야 애국심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네,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보기에 좋다. 매너가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차이와 차별을 구별해야 한다. 남성이 여성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셨고요.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식의 남성 우월주의적인 지배욕이 있는 행동들은 폭력성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여성과 남성이 다르긴 하지만 이거는 차이일 뿐이지 차별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을 만나면 상대방이 되게 불편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순발력이 있어야 한다. 추울 때 외투를 벗어주는 것은 클래식한 매너잖아요. 고전인데 추운 날씨임에도 끝까지 실외 데이트를만 고집한다면 이건 융통성이 없는 거래요. 그리고 이렇게 추운 데 있을 때는 실내로 데이트 장소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손난로가 없다면 끙끙대지 말고 편의점에 가서 따뜻한 캔커피를 사오는 순발력도 좋은 매너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런 매너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추운 날 따뜻한 음료수를 사갖고 와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준 분이 계셨었던 기억이 나네요. 대학교 때. 모태솔로와 오래도록 솔로이신 분들의 4가지 유형이 있대요. 첫 번째, 짝사랑의 상처형. 모태솔로와
그리고 오래된 술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자신이 사랑을 너며 동경했던 대상에게 버림받은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아서 더 이상 사랑하기 어려워지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마음이 약하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고. 연애 회피주의자로 변하지만 마음이 강하면 여성 혹은 남성 혐오증으로 발전해서 소통이 어려워지는 사랑 불능자로 전락하기도 한대요. 강한 사람을 지독하게 사랑하다가 겪은 가장 슬픈 모태솔로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상처를 바로 지우기 힘들겠지만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 만나는다는 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자신이 그런 유형이라면 깨닫고 변화하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감이 없어 시작도 못하는 유형. 모태솔로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연애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감도 잡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일단 연애에 대해서 너무 모를 수 있지만 모든 걸 글로 배울 순 없지만 글이나 관련 정보들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방송, 영화 이런 것들 통해서 연애세포를 살려보라고 하셨습니다. 환상을 주입하는 드라마들은 연애를 오히려 방해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애 유튜버나 연애 관련 책이나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서 연애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라고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거울을 보지 않는 노력 부족형.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런 의도로 쓰신 것 같아요. 지나치게 나르시시즘이 있는 것도 좋지 않지만 적당한 나르시시즘은 묘한 우월감으로 매력을 줄 수도 있는데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자신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매력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거울을 보면서 확인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개선하려고 발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노력 부족형이라고 분류하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냥 누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나랑 사귀어 주세요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내가 노력 부족형이라고 깨달으신다면 지금 당장 거울을 보고 내면의 거울도 보시고 외면적 거울도 보시고 나에게 부족한 게 뭔지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하면서 연애를 해야 될지 한번 찾아보시고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요? 유형 네 번째, 두려워서 시도도 못하는 공포증형. 이런 노래가 있대요. 가수 유조가 피처링한 015B의 노래인데 처음만 힘들지. 여기엔요. 손을 잡는 거 처음만 힘들지. 이 노래도 잘 몰라갖고 불러드릴 순 없고 뽀뽀하는 거 처음만 힘들지. 사랑한단 말 처음만 힘들지. 같이 있잔 말 처음만 힘들지. 한번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왠지 어렵지 않아. 아마 이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처음일 거라고 하셨는데요. 무서워서 공포를 느끼고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해서 상대방이 날 무시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대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면 친구로라도 못 남을 텐데 정말 사귀는 게 맞을까? 라고 하면서 이런 부질없는 질문과 걱정들로 시작도 못하는 분들이 있대요. 처음부터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없겠죠. 뭐든지. 그래서 이런 분들이다. 내가 두려워서 시도도 못하는 공포증형이다. 라고 하시면 모든 경험은 다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별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전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안목도 기를 수 있으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 있으면 연애 유튜버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친근감을 가질 수 있게 서로 이제 말을 트고 친해지는 과정을 가지신 다음에 정말 나랑 잘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사람도 나에게 호감이 있다라고 하면 연애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생 짧아요. 그러니까 도전해 보세요. 어장관리 구별법. 어장관리 한다는 내용을 전에도 제가 여러 책에서 읽어드렸는데요.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어떤 특징을 5가지로 분류하셨거든요. 첫 번째, 달콤한 접근. 사귀는 것보다 더 설레이게 데이트하는 기분을 만들어준대요. 그렇게 어장관리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미모는 평균 이상, 애교는 기본, 눈웃음은 옵션일 확률이 높대요. 착각을 유발하는 멘트도 매너래요. 사귀지는 않지만 만나는 순간만큼은 연애하는 것보다 더 연애하는 기분을 들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왠지 곧 사귀게 될 것 같다라는 강한 희망을 준대요. 근데 이분들은요. 데이트에는 관대하지만 관계에는 엄격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오직 당신만의 데이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유롭게 잘해주고 만나는 관계를 계속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관계를 정의하는 거를 싫어하죠.
당연하죠. 여러 명을 어장을 두고 있으니까요. 계속 나한테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게 해주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드는 그런 멘트들을 막 정말 잘 날린다. 근데 정작 내가 사귀자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시간을 끄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어장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걸 즐기는 분들이 있대요.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특징, 연락 원칙이 있다. 이런 분들은요, 연락을 잘 컨트롤한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연락을 참 잘 받아주고요. 어떨 때는 아예 무시하기도 한대요. 이런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연락을 받을 때는 연락 받을 이유가 있고요. 연락을 무시한다면 무시하는 이유도 있대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아마 밀당이라는 걸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대방이 내 연락을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니까 아직 가능성이 있어 이러면서 일반 고문을 한대요.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은 어장에 있는 물고기가 떠나려고 하면 다시 막 구슬리는 거죠. 나 아직 너 좋아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희망 고문 계속 하시는 분한테 내가 휩쓸리는 것 같다 생각이 들면 꼭 어장에서 벗어나십시오. 연락을 받지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차단하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벗어나기 힘들대요. 너무 매력적이게 저를 막 꼬시니까. 그리고 특징 세 번째, 아쉬울 게 없다. 오는 남자는 적당히 가리고 가는 남자는 잡지 않는데요. 바람둥이들처럼 어장 관리하는 여자들도 오는 남자를 막지 않는데요. 일단은 본인의 수준에 맞는 사람이다. 적당히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면 자기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을 막지는 않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장을 나가든 있든 절대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하는 거겠죠. 정말 아쉽다면 내가 어장을 떠나려고 할 때 엄청나게 붙잡겠죠. 그 특징 네 번째, 친구야 애인이야.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래요. 어장녀들에게는. 선을 그어준대요. 넌 참 좋은 친구야. 네가 내 친구들보다 더 편해.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장 안에 계신 겁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순식간에 좋은 사람이 되면서 편한 친구가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대요. 나는 친구하려고 만난 게 아닌데 라고 속으로 아무리 중얼거리고 얼굴은 웃고 있어도 속이 아니겠죠. 여자들의 육감은 무섭기 때문에 남자가 고백할 것 같으면 그 고백의 타이밍을 흔들거나 빼앗아 버린대요. 그래서 좋은 친구인 거를 강조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여자분을 만나고 계시다. 이런 남자분을 만나고 계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장에 계신 겁니다. 특징 다섯 번째, 윷놀이 게임의 원리. 윷놀이 게임이 독에 걸린 뭐가 나오는 걸 경우의 수로 이렇게 칸을 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장 관리를 하신 분과 만나다 보면 결코 도나 뭐가 나오지 않는데요. 아예 도만 나오면 포기할 텐데 그게 아니고 막 다양한 게 나오는 거죠. 개, 걸, 막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더 이상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뭐가 나오지 않는데요. 상대방이 내가 용기 내서 고백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 언제 또 기회 봐서 다시 고백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또 라고 표현하셨네요. 우린 좋은 친구잖아. 이런 말을 들으신다면 이 윷놀이가 언제쯤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여러분이 어장에 안 계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어장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빨리 나오시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 친구의 사례인데요. 모노발로 만나던 여자분이 계셨대요. 그 여자분은요. 요일을 정해놓고 상대를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서로 모르게 하다가 우연히 들켰는데 남자분들이 그래도 좋다고 막 매달렸대요. 그 여자분이 그 남자분들 만날 때 얼마나 치밀하게 했냐면 데이트 일지를 쓴대요.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내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하고 간대요. 아 너무하죠. 문어발로 그렇게 만난대요. 그 사람 만날 때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매일매일 만날 사람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외롭다. 서로의 궁합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입맛이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입맛이 맞아야 함께 교감을 이루기도 쉽다라고 합니다. 번번이 메뉴 선정에서 미스가 나면 충돌하기 십상이고요. 그래서 내 취향을 알려주기보다 상대 입맛을 파악하려는 질문은 내 입맛보다 당신의 입맛을 따르고 싶다라는 관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뭔지, 주말에 뭐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사실 남자분들은 자기 학업, 업무 외에 다른 정보를 알아가는 걸 굉장히 피곤하게 생각한대요. 여자들은 수다로 힘을 얻는 반면에 남자들은 수다는 힘이 소진할 수 있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질문하면서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는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이래요. 남자의 호기심은 호감의 표현입니다. 그렇대요.
호감을 받고 계신가요? 상대에게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가장 쉬운 실수는 침묵입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격언은 연인 관계에서만큼은 예외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침묵이 길어지면 신뢰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 침묵의 끝을 한없이 기다려야 하며 그 시간 동안 끊없이 무너져야 하니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떠오르는 말이 없다면 지금 떠오르는 말이 없다라고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침묵의 권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의 권리에는 반드시 침묵을 해명할 의무도 따른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공백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책임하게 방치된 상대의 상처도 깊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아주 1000% 공감합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침묵. 본인이 하기 싫은 제안을 들었거나 하면 침묵하시더라고요. 일주일을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이게 2차례 반복됐을 때 전 알았어요. 아, 이분이 더 이상 안 바뀌겠구나. 그리고 갑의 연애를 하고 싶어 하시나 보다. 제가 본인이 싫어하는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침묵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안타깝게 이별을 구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싸우거나 트러블이 생겼을 때 뭐 말을 안 하고 싶을 수는 있죠. 네, 당장 그럴 경우에는 내가 며칠간 생각해야 되니 이야기를 나중에 하자라고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무작정 기다리게 하는 건 정말 매너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네, 잠수 이별, 잠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침묵이죠. 네, 그래서 그런 잠수 타시는 그런 성향 갖고 계신 분들은 하루빨리 고치시고 상대방에게 더 이상 상처 주는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회피하려고 침묵하시고 잠수를 타셨겠지만 그걸 기다린 상대방에게는 아주 큰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아셨죠? 약자의 흔한 실수. 약자는 흔히 실수를 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모습이 좋다고 나의 주장을 굽히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수용하는 것입니다. 단점을 감싸주는 것과 나의 주장을 굽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는 있지만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하지 못하기 시작했다면 실수를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나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강자는 자신의 잘못임에도 용서받았는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약자는 입을 닫기 시작하고 무조건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수용 이면에는 강자가 자신의 사랑을 알아주게 되기를 스스로 잘못을 깨우치고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자는 바뀌지 않죠. 본인이 갑의 사랑을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약자, 을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많이 약해지고 자신의 감정이나 상대방으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것들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관계는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얘기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수용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계속 만남을 이어가시겠지만 만약에 나는 강자다, 나는 갑이다 이런 연애만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깨달으시면 나를 정말 갑처럼 대해줄 수 있는 정말 갑과 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정말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시길 응원드립니다. 되게 감성적인 분이 쓰신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와닿았어요. 사실 다른 책들은 약간 정보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아니면 경험에 대한 얘기들 위주로 쓰였는데 그렇게 감성적이라는 느낌은 받진 않았거든요. 특별하게. 근데 이 책은 유독 되게 감성적이다. 여자분이 친구한테 하는 말처럼 쓰셔가지고 있는데도 좀 편안하게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감성적인 분 읽으면 되게 많이 공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추드릴게요. 추천드려요.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 것 같냐라고 하면 약간 감수성 있는 분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사랑에 대해서 단계별로 알려주시거든요. 사랑하기 전, 고백, 모태솔로, 비호감 피하는 전략, 바람둥이 구별법, 어장관리녀, 권태기, 그리고 첫 만남부터 이별 그런 얘기를 단계별로 해주시는데요. 사실은 뭐 다른 책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많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런 단계별로 있는 내용들 되게 감수성 있게 쓰셨어요. 그래서 난 좀 감수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드신 분은 이 책 강추드리겠습니다. 아주 공감하면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